주역에서도 길흉회린이라고 해서 뭐예요 그게? 길 하나만 좋은 거고 흉회린은 다 나쁜 거예요. 25%만 길한 시기고 나머지 75%는 흉하거나 후회스럽거나 걱정스러운 시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75%의 시기에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피해서 살거나 유지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좋은 운이 들어오는 그 문, 게이트를 닫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차이가 있나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운 좋은 사람은 방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선 눈빛에서 나타납니다. 눈빛이 굉장히 뚜렷해요. 왜냐면 보는 방향이 명확하니까 거기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운이 나쁜 사람은 방향성이 없으니까 눈빛 좀 흐리멍텅하거나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소리에도 에너지가 없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말하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니까 그쪽으로 정확하게 우렁차게 말을 해요. 근데 운이 나쁜 사람은 방향이 없으니까 내 안에서 웅얼웅얼 하면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움직임에서도 또 차이가 나요.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이 가능하고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운이 나쁜 사람은 방향성이 없으니까 어디로 갈지 예측이 어렵고 그 다음에 좌우로 흔들려요. 그래서 뚜렷한 눈빛, 우렁찬 목소리, 그 다음에 직선의 움직임, 이러한 것들은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의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향을 향해서 내가 발을 내딛는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운 좋을 때 좀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거는요? 제가 만약 2015년 운이 좋아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죠? 운이 좋은 시기라고 내가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이걸 최대한 길게 갈 수 있을까? 그렇죠. 지속해야 돼요. 네, 생각하고 그다음에 운은 반드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이 비축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운이 좋은 시기에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운이 좋은 시기는 바빠요.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일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운이 좋은 시기에 행복과 여유를 찾는 거는 모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운이 좋은 시기에는 오히려 내가 바쁘고 힘들 수는 있다. 그래서 행복과 여유는 오히려 운이 좀 내려갔을 때 내가 비축해 놓은 걸로 누릴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운이 좋은 시기에 또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만방자하는 겁니다. 이게 운이 좋으면 돈도 많이 벌죠, 인정도 받죠, 어떤 경우에는 지위나 권력을 얻죠, 내가 되게 잘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남을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말 그대로 오만방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순간부터 그냥 운은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우리가 아는 문장이 다른 의미도 있다면서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문장은 이제 그 다윗 왕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앞으로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패배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는 문구를 이제 그 금 보석 세공사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 새겨진 반지를 만들어 와라. 근데 이제 세공사가 솔로몬에게 가서 그 문장을 받아와서 이제 그 반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란데, 그렇죠. 힘든 시기도 지나가지만 좋은 시기도 지나간다라는. 우리 대부분은 힘든 시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또한 지나 이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도 좋은 있고 시기도 좋은 시기도 지나간다는 거죠. 네. 그 이 또한 지나가리란 말을 좀 새기고 있으면 좋은 시기에도 좀 겸손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되는 시기도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 더 집중하고 더 감사히 할 수 있죠. 자, 그럼 운이 정말 나쁜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은요? 이 나쁜 시기가 있잖아요. 있죠. 살다 보면 와, 올해는 왜 이래? 사실 운이 좋은 시기보다 운이 나쁜 시기가 더 많죠. 주역에서도 길흉회린이라고 해서 뭐예요 그게? 길 하나만 좋은 거고 흉회리는 다 나쁜 거예요. 25%만 길한 시기고 나머지 75%는 흉하거나 후회스럽거나 걱정스러운 시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75%의 시기에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피해서 살거나 유지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좋은 운이 들어오는 그 문, 게이트를 닫아야 됩니다. 닫아야죠. 근데 보통 안 좋은 운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운이 안 좋은 시기에 만나는 사람은 악연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잘 모르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자리는 웬만하면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연락은 그냥 안 받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이제 안 좋은 운이 들어오는 문을 닫는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운이 안 좋은 시기다, 아니면 오늘이 운이 안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찜찜하다. 그러면 그때 단호하게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음의 기운은요, 낯설고 어두운 곳에서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운이 안 좋다라고 생각할 때는 낯선 곳을 가지 않고 멀리 떠나지 않는 것이 좋고, 밤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내 등골이 서늘해질 때 욕망을 누르면 됩니다. 굳이 예를 들면 뭐 술 마시러 가는데, 그렇죠. 술 마시기 전에 대리운전 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데 많이 마셨다가는 그냥 운전대에 잡고 있을 수도 있고. 운이 안 좋으면 그런 어떤 오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요즘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론 뉴스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그 마약이라는 것도 나 스스로 시작하는 사람보다 분명히 밤에 술이 취했을 때 자기가 아는 사람이 권할 거란 말이죠. 자기가 아는 사람이 권하다 보니까 이 뭔가 진입장벽과 이 술에 취해 있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다가 또 이 잘못된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제가 아는 자산가분은 자기 주변에 이제 너무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면 자기 지인으로 안 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도 언제든지 그 선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운이 좋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리분별과 단호함이 딱 서 있어요. 근데 운이 안 좋을 때는 약간의 틈이 생기고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럴 때는 게이트 자체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관계에서 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을 우린 곁에 둬야 할까요? 젊은 사람을 곁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 네, 젊을 때는 나이가 든 사람을 또 곁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젊을 때는 나이가 든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지혜가 나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나이가 들었을 때는 젊은 사람의 어떤 그 트렌디함과 그 다음에 그 젊은 에너지가 나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랫동안 나한테 함께 있어주고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가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의 어떤 에너지로 내가 긴장하고 텐션을 계속 유지해서 저는 죽는 그날까지 내 두 다리와 두 팔로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은 사람과 젊은 분은 좀 나이가 드신 분의 삶의 조언을 얻고, 자, 그리고 좀 사람을 좀 감동시켜서 내 편을 만드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친했는데 10년 전에 호주에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형을 만났어요. 근데 그 형이 10년 전에 자기가 호주 가기 전에, 저는 기억을 잘 못했는데 돈 봉투를 마지막에 그 형 차에서 내리면서 제가 조수석에 내려놓고 갔대요. 그게 너무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너무 힘이 들었는데, 사람이 힘들 때 손 내밀어 준 사람한테는 감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어렵거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작은 어떤 성이든 뭐 돈이든 말이든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뭐 1년이 지나도 그때 어머니 편찮으셨다고 했는데 괜찮아졌냐, 아니면 그때 이사 가려고 했는데 잘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관심이죠. 네, 그러면 그 기억을 해주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진정성 있는 동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타로 카드를 한다고 할 때 뭐 가족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 주변에 있는 뭐 어른이나 선생님들이 그 대학 나와서 그거 왜 하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그만해야지라는 말을 해서, 저는 저 나름의 어떤 신념과 고민 끝에 이 길을 선택했는데, 그런 말을 듣고 굉장히 상처가 됐는데,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자기는 앞으로 미래는 영성과 과학의 융합의 시대가 될 것 같은데 네가 하고 있는 이 타로 콘텐츠 정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진정성 있게 저에게 동의를 하고 용기를 줬거든요. 그럴 때 정말 감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근데 그 동의를 한 게 그분이 생각이 원래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응원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응원을 안 해준 거는 응원을 해주기 싫었다기보다 그냥 정말 걱정돼서 그런 마음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건 어떻게 좀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뭐 한 25세 이상 지나서 뜻을 품었다는 거는 그 사람의 나름 오랜 동안의 고민과 그다음에 신념이 있는데, 그것을 함부로 된다 안 된다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진정성 있게 그 사람의 어떤 결심과 고민을 바라봐주고 동의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물론 뭐 이제 객관적으로 보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안 된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이제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죠. 네, 근데 근거 없이 그거 뭐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왜 해?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군가가 진지하게 고민한 거라면 잘 모르면 차라리 응원을 해주는 게. 그리고 결국 배신할 사람의 특징과 징조는 뭐고 악연이 될 사람 감별하는 방법.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좀 손절해야 될까요? 사실 좋은 사람을 찾는 것보다 더 전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악연이 될 사람을 안 만들거나 찾았으면 빨리 끊는 게 더 먼저 해야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우선 그 배신할 사람들 특징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배신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거나 뭐 어떤 상처를 주는 것 자체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고려하면서 자기 거를 충족 못 시키는 사람을 패배자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를 우선 갖는 게 승리자라고 생각하는데 뭐 아무 일 없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배신할 일이 없어요. 근데 너무 내가 갖고 싶은 게 있거나 급박한 상황에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저없이 죄책감 없이 배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유형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고 내가 나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나는 피해자라는 어떤 코스프레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도 어떻게 보면 배신자가 될 수 있는 유형이고, 마지막 3번째로는 일관성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필요할 때는 연락을 자주 하다가 필요가 없을 때는 연락을 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분들을 자세히 보면 갖고 있는 내 그릇 자체가 작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 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긴급하고 사건 사고가 매일매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삶에도 일관성이 없고, 그 일관성 없는 게 나에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되고, 뭐 돈을 빌린 다음에 못 갚게 되고, 의도치 않게 배신을 하는 유형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자기 중심적이고 책임 회피고 그다음에 일관성 없는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어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배신하기 직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데 그때 딱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 징조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밀이 많아져요. 평소에 공유했던 정보를 잘 공유하지 않고 개인적인 걸 물어보면 좀 이렇게 방어적으로 하거나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가 있고, 2번째로는 불평불만이 많아져요. 배신하기 전에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합리화, 그 다음에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좀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연이 될 사람들 미리 알아보는 법인데, 제가 보니까 악연은 대부분 돈과 엮이면 악연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악연이 될 수 있습니다. 2번째,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악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3번째, 돈을 안 쓰는 사람도 악연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말이죠? 네, 내가 밥을 10번을 샀어요. 근데 상대방은 단 한 번도 커피 한 잔 안 사요. 이런 사람도 결국에는 인색하기 때문에 나랑 악연이 될 수 있고, 그럼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손절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2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연락이 3번 올 때 1번 정도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만남도 일주일에 1번 만났다면 1달 만나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연락이나 만남을 좀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두어서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무응답으로 가는 거죠. 무응답으로 가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주변에 악연이 자꾸 많이 생기고 그 사람들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고 만남이 이어진다 그러면 아예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리는, 이제 리셋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리셋이 되죠. 말씀하신 거 너무 와닿는 게, 돈 안 쓰는 사람은 사실 뭐 그 친구가 진짜 너무 돈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면 뭐 10번이고 30번에 사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 인색한 경우라면 사실 계속 만나기 싫죠. 왜냐면 나는 나가 소중한 시간을 써서 번 돈을 이 친구한테 쓰는데 이 친구는 그 돈을 안 쓰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함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큰 돈 벌어주겠다는 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재테크 채널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사람은 없죠. 세상에 내 돈을 불려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돈 불리려고 우리 다 이용이 먹는 놈들이지. 사기꾼이고. 그냥 첫 번째가 이제 돈 빌려달라. 사실 빌려달라는 쪽이 전 나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빌려줬을 때 빌린 사람이나 빌려간 사람이나 좋은 관계가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왜냐면 돈 갚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당연히 내 돈을 갚아달라는 게 당연한 나의 의무인데
뭔가 내가 죄송스럽고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시기가 이제 다 왔는데도 빌려간 사람이 또 얘기도 하지 않아. 예를 들면 뭐 못 갚겠다 아니면 언제까지 갚을 수 있다 이런 걸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할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적해버리면 나는 이제 상상을 뭔가 지금 많이 내가 겪었던 그 경험에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나는 그 돈 안 받아도 되는데 안 받아도 그 사람 만나고 싶은데 그 돈 때문에 못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그게 더 문제. 그러니까 내가 또 그냥 돈 때문에 아니라 그냥 전화했는데 그 친구는 돈 갚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저도 요즘 늘 결론 내린 거는 내가 못 받을 수 있는 돈 정도를 최대한 주자. 나중에 갚아주면 땡큐고 안 갚아주면 어쨌든 내가 가까운 친구니까 또 내 수중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1000 단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수백, 어떤 사람한테는 수십 단위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의 그 애정도에 따라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 마음이고 또 그 친구도 갚아야죠. 그렇죠. 갚아야. 빌려갔으면 갚는 게 갚아야죠. 너무 당연한 건데 어쨌든 대부분 안 빌려주는 게 오히려 관계는 이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잠깐 불편할 뿐이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제 배신할 사람의 특징이 자기중심적과 책임 회피와 일관성 없는 삶이라는 것도 와닿는 게 사실은 뭐 늘 배신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 두 가지 합쳐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여기 나온 세 가지 특징적인 성향이 묻어있는 성격이랄까? 그거랑 상황. 어그러지면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도 날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배신할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평소에 그 사람의 행동과 말투를 보면서 좀 징조를 느껴야 되는 거겠죠. 그 징조가 이제 비밀이 많아지거나 불평불만이 많아지면 이 사람이 이제 성향대로 배신할 수도 있겠구나.